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네. 주식시장을 보고 미국의 경기를 판단해도 안 되고 반대로 미국의 경기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떨지 판단해도 조금 무리가 있겠다. 즉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의 펀더멘털이 어떤지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기에는 그것 이외에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월 7일 오후 1시 1분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상호관세라는데 우리만 내요. 왜 그럴까요? 여하간 우리나라는 15%로 타결됐는데 어쨌든 기업들은 타격이 있겠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에 관세가 붙는데 이거 기업들이 계속 감내할 수 있을까요? 미국 소비자도 결국 비싼 값에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관세라는 부메랑 미국 경제는 안 치고 다른 나라만 딱 칠까? 그런 부메랑이 있나 모르겠는데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그런 부메랑 있는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렸을 때 그 부메랑 좀 갖고 노셨죠? 부메랑. 아유, 네. 우리 뭐 굉장히 짜여진 거 아니라도 만들어서. 네, 그럼요. 사랑은 돌아오는 네. 거야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잘 사랑이 안 돌아왔구나. 손재주가 없나 봅니다. 제가 네, 사과할게요. 네. 아니 근데 이 관세가요. 네. 아니 보니까 상호관세인데 한쪽만 내는데 일단 이름은 상호관세고 네. 고무줄 관세다. 나한테 잘 보이면 막 깎아주고 네. 심지어 이스라엘 이런 데는 네. 돈으로 못 주니까 야 다음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 네. 이제 돈이 없는 나라는 입으로 이렇게 하던데 이 관세 괜찮아요? 당연히 안 괜찮겠죠. 이게 왜냐하면 뭐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나 유로와 유로존과 관세 전쟁을 한번 미국이 해봤는데 그때 데이터들이 이제 쌓였잖아요. 네.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보면 관세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관세를 먹이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조금 대부분의 관세를 그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부담을 한다. 한마디로 4천만 원의 차를 보내다가 한국 기업이 3,600만 원쯤의 차를 보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손가락 빨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관세를 미국 기업 혹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더라.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관세라는 거. 저희 학부 때 경제학 배우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그게 정상인데 네. 왜 그동안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했지? 그게 이제 그게 아니어야 말이 되는 세계를 상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일종의 조금 계속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무역 적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제가 보기엔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생각 중에 뭐 그걸 선의로 해석하는 건 그 정도고요. 마치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 강을 건너야지 뭔가 좋은 땅이 있어서 절로 가보자. 근데 그 가는 와중에 물에 빠져서 몇 명 뭐 익사할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저 땅에 건너가 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쯤이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건너가니 황무지 자갈밭 이럴 수도 있겠고. 네, 자, 우리나라가 15%의 타결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15% 적용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네네.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25%에서 15%로 낮춰지는 그런 품목들이 있다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더 낮지 않아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을 보니까 네.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거 우리가 우리의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미래인 거 맞죠? 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보다는 약간 약한 강도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좀 저희가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토요타나 혼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가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그 회사의 비중과 대미 수출의 비중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차의 비중이 좀 더 높아요. 네,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림으로써 좀 더 전시 효과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미국 쪽으로 생산 기지가 이동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조금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반대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스마트폰 얘기도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애플이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주말 사이에 큰 퍼포먼스를 하나 했어요. 팀 쿡 CEO하고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상자에서 언팩을 해서 이게 유타주에서 만든 이 금 받침이고요. 이게 미국 코닝 공장에서 나온 유리입니다 하면서 손을 떨면서 꽂아서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전 세계 하나뿐인 한정판 하면서 네. 주던데 네. 그걸 통해서 중국과 인도에서 넘어가는 스마트폰도 관세를 면제받을 거다. 이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은 품목 관세에 대해서 뭐 앞으로 논의할 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넘어가는 것만 15% 혹은 한국의 해외 기지에서 다른 관세 붙여서 넘어가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미국 공장 돌리면 생산비 올라가서 삼성이 해볼만 했던 것 같은데 관세를 면제하면 우리 큰일 났나?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이제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인데 이제까지는 자동차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하던 게 있고 이제 반도체까지 관세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본은 자동차 관세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관세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둘 다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민감. 우리가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내 공장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 면제해주겠다. 네.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당연히 관세가 없겠죠. 미국 원래 내에서 없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은 기업이면 어디서 생산하든지 반도체 관세를 면세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그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한 나라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건지 그리고 면제를 해준다면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 100%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애국이니까 15% 어느 쪽 기준으로 면세를 해준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미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관세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애플에서도 했던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결국은 애플도 지금 인도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러시아산 석유 자꾸 사다 쓰니까 미국이 관세를 지금 50%까지인가요? 네. 추가 25% 더해서 맞아요. 25% 지금 물려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인도에서 생산하는 애플 제품은 인도에서 수출을 하는 건지 그래서 50%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미국 기업이 생산을 하고 미국 기업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잘 보였으니까 이건 관세가 면세인 건지 이것도 애플 입장에서도 불확실성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야, 그럼 뭐예요? 우리 이거 전부 다 주관식인데 본고사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고 출제자, 채점자 다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럴 때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또 어떤 식의 협정을 맺어 나가는지 계속 봐가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 통화 정책 저희 한 네. 2022년 중반부터 막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연준이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었잖아요. 한번 팍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네. 움직였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개 속에서 자동차 운전하면 어쨌든 속도는 줄이고 되도록이면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는 그쵸.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도 사실 관세도 너무 미국 중심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되게 자의적인 관세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 움직임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극심한 글로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25일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뭐 어김없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반대로 미국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면 그러면은 상호 관세를 약간 깎아준다든지 반도체 관세를 좀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판 하나에 다 올려놓고 이쪽에서 좀 더 부담하면 저쪽에서 좀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하는 방식이고요. 아니면 관세는 관세,
방위비는 방위비 이렇게 따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주변에서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 따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방위비를 더 낸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깎아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관세 면제는 못 받은 상황에서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부담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떤 방위비 협상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뭐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세는 큰 틀에서 얼마 전에 한 협정 그대로 이제 세부 조율을 하는 과정으로 갈 네. 거고 방위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호관세는 지금 타결이 되어 있고 지금 연방 관보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15% 기왕 못 박은 마당에 방위비 좀 버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GDP의 2%대에서 3%까지 올려라 그러면은 금액 기준으로 한화 기준 한 2배 올라가는 건데 아유,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고 하면은 우리 약간 버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1년 GDP가 우리나라 2,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 1%가 한 25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가 한 지출이 GDP의 2.33%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대 후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로 한 30조가 좀 넘는 돈이 좀 그렇죠.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사실 세수를 30조 늘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재정 여력 고려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 와중에 기세 등등하게 싸울 것만 같더니 미국과 중국은 멱살만 잡고 아무도 때리지 않아요. 아유 진짜 내가 얘들아 말리지 마. 그냥 주변에 딱히 누가 말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멱살만 잡다 끝났습니다. 90일간 관세 전쟁 다시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뭐 그냥 디테일하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관세라고 저희가 통칭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긴 시간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해서 보복 관세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네. 처음 시작됐던 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관세 전쟁의 화해 모드가 들어왔던 게 2020년 1월에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 페이지 원 딜이라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관세율을 다시 좀 낮추고 네. 뭐 이랬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얼마나 걸렸냐.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이니까 1년 반 걸려서 걸렸네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페이지 원 딜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 양국이 원하는 거 절반 정도밖에 못 얻었다라는 얘기들이 평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사실 그 딜이 혹시라도 서로가 원하는 방향을 다 하려고 했었으면 더 오래 걸리는 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관세율, 상호관세율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게 거의 한 4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보다도 높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게 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산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월마트 매대가 빌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제조업에 대한 의존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희토류라고 하는 반도체나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광물이 거의 재련이 90%가 중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때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아까 추 기자님이나 그 전에 박광남 팀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결국 그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좀 헷갈려요. 종합적으로 보면 관세 수입은 관세를 때리니 당연히 늘었고 그런데 경기가 그러면 일자리와 투자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 수입 늘어나는데 고용을 보면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최근 고용 지표 보니까 7만 명대까지 줄었어요. 네네. 신규 일자리 수. 이게 평균치로 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다고 단기간에 되게 꺾인 것 같지는 않고 서비스업의 증가폭 확장세는 좀 줄어든 것 같고 네. 아주 헷갈리는 지표들이 혼재돼 있는데
다 종합해서 미국의 현재 경기는 그럼 어떤 거예요? 이제 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얼마나 안 좋냐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신호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차가운 상태냐 온도를 재기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다만 확실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저는 또한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 당장 저번 달 인플레이션이 좀 튀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번 주에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는 서서히 식는 방향으로 가서 금리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좀 잡고 있을 텐데 연준도 이 상황에서 사실 인플레이션 숫자가 저번 달에도 약간 튀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번 달은 그거보다 조금 더 튄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관세를 먹여서 그동안 기업들이 관세 들어오기 전에 막 수입을 해갖고 쌓아뒀던 것들을 푸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저희 높은 인플레이션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고 가격의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스노우볼링 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조금 자기들이 이윤을 줄이면서 그동안 물건 가격을 안 올렸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로 인해서 더 이상 기업들이 버틸 수 없고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스토리로 아마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또 힘들어지는 거죠. 경기 자체는 식는 방향으로 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약간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 흔히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의 단계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연준 내부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한 2번 정도가 합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시장의 기대들이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올라가면서 조금 잦아들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의 지형을 보면 금리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2번 내릴 거라고 그 6월에 얘기했고요. 6월에 근데 화력이 더 강화됐잖아요. 화력은 스티븐 밀란이 강해졌죠. 들어와서. 뭐 그렇죠. 네. 강화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그것과 반대되는 스타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무시하고 금리 인하 속도를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가져간다? 그러기 되게 힘들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쪽에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경기 지표가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막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로 얼마 전에 트럼프 원 빌 뷰티풀 빅 액트라고 오빠 법안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군더더기. 네, 그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감세안이 이번에 일몰되는 걸 이제 다시 연장한 법안인데 그 법안들 보면 10년짜리 법안 중에 2018년 앞부분 2028년까지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경기에 대한 경기를 좀 진작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자기 임기 초반부에 경기가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지 않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요구는 높아질 텐데 데이터가 받쳐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7월 CPI 대기하면서 미국 장도 우리 장도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항상 드라이빙 시즌에는 원래 물가가 좀 올라 이런 주장이 있고 네네네. 관세에 따른 여파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네. 그냥 예상하기로는 좀 높거나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네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튀는 숫자가 좀 오르는 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지금 되게 빨리 내릴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금리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작년 드라이빙 시즌이랑 올해 드라이빙 시즌 사이에 사실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작년 드라이빙 시즌에 감안하고 봐서도 올해 약간 더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 부분이 아마 관세 영향의 일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연준 내에서 사실 더 굉장히 격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비유는 그렇게 쉽게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빠른 속도로 내리는 방향으로는 못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그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좀 튀는 숫자가 나왔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네.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동결을 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이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 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몰릴 거냐 연준 안에서 의견이 굉장히 그 반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것이 사실 미국 경제에 좋을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 경기는 조금 쿨다운 되는 것 같은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그 택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M7이나 이렇게 불리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풀렸던 유동성 같은 것들이 이제 경기와 주식시장, 경기와 금융시장 사이에 약간의 이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경기는 조금 다운돼도 금융시장은 버티는 혹은 금융시장은 꽤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경기에 의해서 너무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결정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유동성들이 풀린 부분도 저는 분명히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네. 주식시장을 보고 미국의 경기를 판단해도 안 되고 반대로 미국의 경기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떨지 판단해도 조금 무리가 있겠다. 즉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의 펀더멘털이 어떤지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기에는 그것 이외에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랜만에 그 표현이 등장을 하겠군요.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의 경기와 다운스트리트의 경기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표현이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표현이 미국 주류 언론에 등장을 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거의 강탈에 가깝게 빼앗아 가기는 합니다만 투자 일자리, 고용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다 빨아들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경기가 좀 식어가는 것도 같아요라는 의견이신데 투자랑 돈과 일자리 이게 다 미국으로 가면 경기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알죠. 숫자는 알고 있는데. 네, 9%입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크지 않고요. 얼마 전에 저는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했던 결과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관세 같은 거 해갖고 미국 내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한 80% 정도가 좋아요.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긴 제조업 일자리 가서 일하실래요? 그랬더니 70%가 no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딱 그 상황이에요. 너무 많은 이 좋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제조업 가서 일하겠어요? 팁도 주는데.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일자리 자체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네. 보통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삶이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차 몰고 퇴근해서 그 교회 같은 데서 한 2층 집 같은 데에서 차 2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맞아요. 집에서 살고 뭐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사실 미국의 아메리칸 라이프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도 걸릴 뿐더러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데 당연히 시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중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저희가 그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랑 미국 되게 이상하다. 네.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첨단 산업 안 하고 왜 자꾸 제조업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중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제조업 안 하고 왜 자꾸 첨단 산업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네, 하죠. 네, 그런 우리 얘기. 옛날에 비교 이론 리카도에 맞습니다. 그거 배웠는데 A 뿔이시네요. 그 경제학 A 뿔 받으셨죠. 리카도의 비교 이론 그 네. 옛날 생각나시죠, 여러분? 농사 잘 짓는 나라는 농사 짓는 게 유리하고 공장 잘 짓는 나라는 공장 돌려서 서로 교환하면 이게 서로 핵이득 이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정치 체제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공급망 같은 것들이 망가져서 뭔가가 수급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트라우마가 제법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고려할 변수가 정말 많군요. 새 정부 협상할 때 이런 것도 두루 고려를 해서 잘 만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